네, 반갑습니다. 예, 11주차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직론 중에 그 마지막 장이죠. 조직의 과정과 관리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인사행정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메일을 좀 닫아야 가끔 이 메일 소리 땡 소리가 나거든요. 예, 자, 네. 자, 제7장 조직의 과정과 관리에 관해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어, 우리 이 조직의 과정과 첫 번째 절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가 뭐 커뮤니티브 액션,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하버마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소통이 잘 돼야 돼. 예? 예, 이 소통이라는 것은 이 경영, 행정 어,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위 하달 랄지 하위 상달 서로 관료제라는 것은 여러 구성원들에 의해서 계층제를 이루고 있고 어떤 일체가 되어서 어, 일정한 산출 생산을 하게 되죠. 또 환경과 교류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전달. 이 의사 전달이라는 것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이나 조직의 어떤 기호를 사용하여 다른 유기체인 개인이나 조직에게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그 개인이나 조직이 수신하여 전달자와 피전달자 간의 상호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며 나아가서는 상호 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 과정 및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에게 과정이나 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은 어,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조종을 위한 수단이다. 조직 구성원의 노력을 조직의 전체 목적 달성에 공헌하도록 행동의 통일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직 내 의사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합리적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조직의 활동은 결국 의사 결정의 연속적 과정이고 이러한 결정을 합리화하고 그 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달 내용이 정확하고 신속 전달하며 그 전달의 질이 우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어떤 소통,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을 통솔하고 사기를 ang양하며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모형 또는 뭐 유형을 보면은요. 의사 전달에 관한 최초의 모형은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에 제시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전달에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는데 화자, 어, 스피커죠. 여기 뭐 A가 빠진 것 같네요. 화자, 연설, 스피치, 그리고 청자. 이 청자라는 건 이제 듣는 사람이죠. 리스너. 그리고 라스웰, 이 공공정책학계의 태도라고 불리는 라스웰, 언젠가 우리가 봤죠. 모든 의사전달 과정을 누가 무엇을 어떤 전달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말해서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표현했고, 이제 1950년대 이후 의사전달 모형,
이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우리 50개가 넘는다고 해요. 자, 샤논과 위버의 의사 전달 과정을 보면은 이 정보원이 있죠. 송신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이제 송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노이즈 소스라는 잡음원이 있습니다. 뭐 신호, 수신된 번호, 신호를 거쳐서 이제 수신자가 그 메시지를 수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수신자는 목적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이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제공하면 신호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일정한 경로를 거쳐서 수신자에게 이 신호가 전달되고 메시지가 이제 수신자에서 또 전달됩니다. 그래서 송신자, 트랜스미터, 신호, 수신자, 목적지, destination. 뭐 여기 목적지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종국적으로 그 메시지가 도달해야 돼. 사람 그룹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destination을 뭐 목적지로 번역을 했네요. 네. 자,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보면은 이 공식적 의사전달,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전달,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공식적 의사전달은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적 통로와 수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의사가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특정의 요건을 갖춰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법조하고 그에 근거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식적 의사 전달이 무엇인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 공식적 의사 전달은 상위 하달, 하위 상달, 횡적 의사 전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 하달적 의사 전달, 이건 다운워드 커뮤니케이션, 다운워드는 밑으로 간다는 얘기죠. 상관이 그의 의사를 하급자에게 전달하는 걸 말하고, 이것은 명령과 일반 정보, 명령을 하기도 하고 또 인포머, 상관은 항상 뭘 잘 알려줘야죠. 정보를 쓰면 명령에는 지시, 훈령, 각서, 지령, 발령, 규칙, 규정, 고시 등이 포함되고 구두 명령과 문서 명령으로 명령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위 상달, 하위 상달 또는 상승적 의사전달이라고 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행하는 의사전달로서 보고, 면접, 직원들의 의견 조사, 제안 제도, 서제스천 시스템, 밑에 근무하는 부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상급자도 하급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하급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고, 이 조직에 있어서 조직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직의 과정과 관리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lateral communication. lateral 하면 수평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횡적 의사전달. 이건 계층제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행해진 의사전달을 말하는데, 횡적 의사전달 방법에는 사전심사제도, 행정관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문제에 관련된 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협조전이랄지, 이 협조전이라는 것은 협조를 위한 어떤 문서 이런 걸 말하죠. 협조전, 조회, 합의 서명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전 사후에 관계없이 이용되는 각서 같은 거, 또 사후의 통지 또는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람 또는 통지, 회의 또는 위원회 제도도 이 횡적 의사전달의 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 비공식적 의사전달이 있겠어요.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주로 비공식 조직 내에서
비공식 조직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의사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는 풍문, 메모, 접촉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풍문을 통해서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안 있던 걸 또 연기한다.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또 근거 없는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메모, 뭐 접촉. 비공식적 의사전달 앞에서 언급한 공식적 의사전달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공식적인 권위관계를 파괴하고 조정을 한층 어렵게 하는 역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비공식적 조직, 뭐 공식적 조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비공식적이란 말이 붙으면은 뭐 긍정적인 차원의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있죠. 너무 딱딱하면은 또 조직이 공식적 조직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의사 전달이 메인이 돼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풍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얻다. 그럴 때 어떤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그걸 확인한달지, 뭐 불필요한 것이면 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달지, 뭐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장애 요인 있겠죠. 전달자와 피전달자에서 기인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교재도 있지만 의사 전달 과정이나 수단에서 기인되는 소통의 장애가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사고 기준의 차이가 있게 되면은 의사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계층적 차이가 심한 경우에도 충분한 의사 전달이 어렵겠죠.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뭐 장관이랄지 하급직에 있는 최하위직에 있는 말단 공무원과 뭐 소통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업무 범위랄지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비교적 근접한 관료 제는 이제 계층제라고 했는데 그 계층 간의 차이가 이제 적으면은 좀 소통이 원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 의식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에 원활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달자의 자기 방어. 전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항을 감추고 유리하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것만 선택해서 전달하는 경우에도 의사 전달은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소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이제 의사 전달 과정, 수단 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의 부적합한 사용, 지나친 전문 용어, 경어 이런 것들은 의사 전달의 장애가 됩니다. 또 지리적 거리, 한 지역 또는 한 장소의 사람들이 의사 전달하는 경우는 좀 쉽죠. 거리적 간격이 있게 되면은 원만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의 압박. 자, 행정관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이다. 의사 전달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적인 것이죠. 이게 본래의 책임은 아닙니다. 뭐 홍보수석이랄지, 근데 청와대 여러 비서관 중에 홍보수석이랄지, 뭐 대변인 직에 있게 되면은 뭐 의사 전달이 본래의 책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의사 전달이 직무의 본래적 책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 전달은 이제 어떤 보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책임이고 뭐 보조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등한시되기가 쉬운데 이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부적당한 표현도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메시지가 부정확하고 부적당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의사 전달의 장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달 과정에서의 유실과 불충분한 보존. 그러니까 전달 과정에서 의사 전달 내용을 유실하거나 보존을 잘못하는 경우 의사 전달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 잘못된 해석과 성급한 평가, 이것도 의사 전달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키죠. 피전달자가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너무 성급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의사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명료성, clarity, 이 영어가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CL 이가 없지 않나요? clarity란 말을 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clarity, 명료성, 명확한 용어와 평이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일관성, 전후가 모순이 없어야 하고 일관되다, consistency. 적당성, adequacy, 과다하지 않고 과소하지 않은 적정량을 전달해야 한다. 적시성, timeliness, 적당한 시기에 한다. 분포성, 의사 전달은 피전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적응성과 통일성, adaptability and uniformity. 적응성이라는 건 의사 전달의 융통성, 개별성, 현실 합치성 등을 말하며 통일한 각 의사 전달이 전체로서 통일된 의사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사 전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이제 뒤에 우리 살펴본 내용 관련해서 뭐 좀 철학자 얘기도 하고 또 사회학자들 얘기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뭐 행정을 공부한다, 조직을 공부한다, 이게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과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뭐 심리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은 뭐 저기 태능선수촌 육체 뭡니까 체육을 한달지 뭐 그렇지 않는 한 대부분 뭐 데스크 오피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인 존재고요.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이칼 심리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자신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지적 어떤 거기에 따라서만 또 행동해서는 안 되죠. 철학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행정의 주체, 객체 있지만은 우리 시민사회를 구성한 시민도 그렇고 우리 행정인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존재이고 뭐 또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 뭐 심리학 이론들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행정학에 접목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 시스템 관련해서 사회학자들의 공헌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람과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의사 전달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오히려 행정공무원과 우리 같은 교수나 뭐 선생님들 한테도 이게 적용되죠. 명료해야 되고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적시에 또 해야 되고 뭐 이 의사 전달 과정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뭐 뒤에 그 존 듀이 이 사회학자 뭐 우리 포터스 얘기도 하겠지만은 보면은 이 교육이라는 게 존 듀이는 미국의 교육학자, 교육 철학자입니다. 아주 젊은 교육 철학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우드로 윌슨, 존 듀이, 뭐 존 롤스, 미국 사회의 양심과 윤리, 시스템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카톡을 꺼야 돼. 소리가 들리죠?
그 그래서 이제 뭐 펜들턴 액트, 우리 행정 관련해서 매우 의미가 큰 법입니다.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을 시험을 통해서 그 이전에 역관제 스포일 시스템을 어, 철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을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어, 어, 채용한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도 결국 남북 전쟁이랄지 그 미국사회의 어떤 뭐 화이트 슈프리머시랄지 민주당 공화당 간의 어떤 어, 갈등, 그리고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좀 희소화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또 좀 야합하는 면도 있고요. 뭐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그 알력, 갈등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음서제랄지 뭐 과거제, 뒤에 이제 인사행정론 관련해서 이 뭐 공개 경쟁 시험이랄지 이 공무원의 임용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교육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 교훈들이 있습니다. 행정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시간을 두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 소통의 원칙으로서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있죠. 관심과 수용, interest and acceptance. 효과적인 의사 전달은 피전달자의 관심과 수용을 제고한다. 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러니까 의사 전달에서 장애 요인이나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개선하고 이걸 제거하고 소통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달자 및 피전달자 간의 고려할 사항으로서 먼저 의사 전달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위 상달의 권장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 회식을 한달지 뭐 그럼으로써 부하들의 어떤 의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직의 효과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하위 상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일을 하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뭡니까? Who gets credit? 어, Who gets credit?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우리가 간략히 봤죠. 어, Who gets credit? 지금 뭐 미국 기업들이 그 관료제 병리현상에 빠져 있다. 이 관료제라는 게 원래 처음 출발할 때는 청교도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에틱, 청교도 윤리의 바탕에서 하나의 공직을 신성한 자신의 직업으로 여기고 관료제 윤리, 뷰로크라틱 에틱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누가 그 이제 그 시대가 감에 따라서 병연상, 뷰로크라틱 메이즈, 또 뷰로크라틱 패스라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제 그 미국 기업의 한 현상으로서 뭐 gut decision, 그때그때 막 상급자들이 자신 마음대로 결정을 한달지, blame time, 책임, 뭐, 어떤 사적인 뉘앙스의 어떤 책임 추궁이랄지, 블레임과 뭐 뭐랄까 responsibility를 구분한다. discipline, discipline은 이제 초창기 것이고요. 그 반대는 뭐냐? 상급자들이 크레딧,
하나의 그 크레딧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학점 주면 여러분 크레딧입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A 학점을 주고 B 학점, 이제 A 학점에 몸이 좀 B 학점, 못하게 되면 F 학점도 주고 그런다. 이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뭘 잘하는 거,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게 이게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에 있어서 이 사장이나 상관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디테일,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시키고요. 책임을 많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자신의 크레딧이 되고 못 되면은 블레임, 사적으로 책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이어, 해고해 버린다. 이 관료제 윤리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 하위 상달, 이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상관과 부하들 간의 어떤 의사 전달,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뭐 그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종업원들이 어디 부사장이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심볼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 다 심볼이죠. 징표라고 하죠. 뭐 글자, 숫자 이런 거 다 심볼입니다. 심볼 조작에 능해. 출세를 하면 심볼 조작에 능해. 자신이 경영자로서 그 큰 성과를 얻지 못해도 또 어떤 경우는 실패해도 막 이렇게 어떤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랄지 이런 걸 동원해서 이 심볼에 친하다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숫자도 잘 이용하고 뭐 어떤 경우는 그래프도 그리고 통계를 이용하고 해가지고 자신의 경영 실적을 막 버티는 게. 뒤에 이제 피에르 부르도와 심발릭 캐피털리즘 뭐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피에르 부르도와는 이제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셜 캐피털, 사회자본, 그 뭡니까? 컬처럴 캐피털. 보통 캐피탈 하면 이코노믹 캐피탈을 얘기하죠. 막스가 처음 캐피탈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코노믹 캐피탈. 자본이야. 그러니까 경제적 차원에서 이제 논했어요. 이 캐피탈이라는 건 이제 중요한 뭐 이런 뜻입니다. 생산재. 단순한 소비용 목적의 재화가 아니고 생산재,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독립된 자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캐피탈 하면은 한 나라의 수도를 얘기하기도 하죠. 영어로. 독일어로는 이제 다스 C가 아니고 K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캐피탈이 되는데 이 영어에서 캐피탈이란 말은 뭐 한 나라의 수도, 캐피탈 시티, 뭐 캐피탈 퍼니시먼트 하면은 뭐 극형을 말하죠. 보통 사형 같은 걸 우리가 캐피탈 퍼니시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 자본, 생산재 매우 중요하다. 핵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관계없이 독립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일단 그걸 소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이윤을 추구한다. 그런 법칙, 자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자본과 노동은 화합할 수 없는 거야. 자본은 그 자체로 계속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 잉여 가치를 창출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자본 법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본과 노동은 컨플릭트 시어리
이제 갈등 관계에 있다.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는 conflict management라고 그래요. 갈등 관리. 그리고 이제 철학적, 사회학적 차원에서는 theory, 이론이 되죠. conflict theory. 이런 이론들을 이제 경영학, 행정학에서 이용하게 되니까요. 뒤에 요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어떤 이 소통은 하버마스가 하버마스도 이제 어떤 독일의 포스트 막시스트 대표적인 후기 막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소통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일 이상주의, 독일 철학계 있었는데 철학계 간략히 봤는데 German Idealism, 독일 이상주의, German Rationalism, 헤겔 이후에 이 헤겔리언 소트, 헤겔식 사고방식은 서구 영미계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구 합리주의 이 철학에 있어 헤겔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헤겔에 이어서 현대 독일의 헤겔 또는 막스, 그러니까 이제 헤겔 이론이 이 경제, 막스 이론이 이 정치 경제학이라고 그랬죠. 유물론, 유물 변증법. 그러니까 그 후에 아까 그 피에르 보르디아 같은 사람이 소셜 캐피탈, 또 컬처럴 캐피탈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피에르 브루도아도 결국 그 종국에는 이 모든 자본의 출발은 이코노믹 캐피탈이다. 마크스가 얘기한 이코노믹 캐피탈이다. 이것이 일종의 컨버전, 사회학적으로 계속 변이 발전해가지고 소셜 캐피탈, 컬처럴 캐피탈이 된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이코노믹 캐피탈이라는 것이 핵심 개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버마스도 무슨 막스처럼 직접적으로 뭐 경제 이걸 접목시켜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이 레셔널리즘, 합리주의랄지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이 되면은 결국 경제에 접목되게 되면은 어떤 막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지금은 뭐 구글이랄지 뭐 아마존이랄지 일종의 그 기술 자본, 하이테크, 그러니까 경제 자본 중에서도 이제 전문적인 과학 기술을 통한 기술 자본, 그리고 그 기술 자본가들이 세계 슈퍼리치 1, 2죠. 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프랑스 루이비통 회사가 세 번째인가요? 첫 번째가 그 앨런 머스크. 그러나 이제 아마존의 베스트할지 또그 페이지, 구글의 페이지랄지 뭐 에릭 슈미트 이런 사람들이 그 슈퍼리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술 자본 이고 지금 현대의 후기 막스주의자들은 이 기술 자본 역시 결국 그 경제 자본, 막스식의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이거 파악하는 다. 구글은 종업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고 뭐 재택근무도 하고 자유롭게 근무하고 뭐 봉급도 많이 주고 무슨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이냐 뭐 신문에 가끔 나죠.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뭐 후기 막시 유럽의 후기 막시 주자는 여전히 기술 자본도 과거에 뭐 산업 자본, 금융 자본, 뭐 기술 자본의 하나다. 이 자본과 노동의 이분법은 여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뒤에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럴리즘, 프랑스 구조주의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바이너리 어포지션. 바이너리 하면 뭐예요? 두 개죠, 두 개.
이분법은 그 어떤 지적인 논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 지식이 있고 사회학 로버트 모톤 얘기하면서 일반 이론이 있고 특수 지식이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실증적인 그런 지식이 있고 이 사회학은 이 중범위 이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아주 극단적인 추상론 그리고 실증적이지만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될 수 있는 지식 이걸 연결시키는 중범위론에 따라서 연결시킨다. 이 스트럭처럴리즘도 이제 우리가 뭐 그러니까 꽁트 프랑스의 실증주의 철학의 어떤 계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어떤 특수한 상황의 어떤 지식 체계로의 핵심적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 네. 지금 보면은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예, 화면 공유 중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기계를 잘 못 만져가지고 잠시 좀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바이너리 어포지션, 이 구조주의에서는 아까 그 중범위 이론 비슷하게 이 어떤 언어, 이 지구상엔 여러 언어가 있죠. 뭐 바벨탑의 혼란, 저 고대 그때서부터 이 언어라는 것이 뭐 얘기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철학에 있어서 구조주의는 언어를 중시하고 언어가 다양하다. 그리고 어떤 일반적 차원의 것이 있고요. 일반적 차원의 뭐가 있다. 예? 이 구조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식이랄지 뭐 이런 게 생산된다. 근데 이 구조주의는 이 다양한 특수한 언어, 뭐 더 나아가서 뭐 민족, 문화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언어로 봐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 속에서 어떤 일반적인 것이 이 하나의 보편적인 것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이 에이전시, 사람이라는 건 머리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어떤 대리인으로서 어떤 순수한 자연인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이런 2차원적인 반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구조주의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구조주의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장 폴 사르트르 같은 이제 실존주의예요. 이그지스텐셜이죠. 이 사람 이 철학은 사람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조주의적 차원에서 이 에이전시 하면은 또 공무원이란 어떤 딴 사람을 생각하고 딴 사람 일을 맡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이란 의미가 되죠. 공무원들은 시민 주권사회에서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리의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대리인입니다. 또 이렇게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은 어떤 당사자들
일정한 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법정에서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란 말은 이제 뭐 변호사,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소니 기든스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앤소니 기든스. 제3의 길을 저술하기도 하고요. 한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앤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많이 탐독했었죠. 이 사람을 우리가 보통 스트럭처레이션, 구조주의, 이 펑셔널리스트 하면 뭐예요? 가능하다, 기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 민족, 문화, 이런 체계하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속의 어떤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 안소니 기든스나 좀 원시적으로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 학자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실존주의는 그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하고 막 싹트기 시작한 그런 것인데, 이 에이전시, 인간의 어떤 대리인적 차원의 것을 보지 않고, 이제 이때는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회 분위기라는 것이 디스페어, 절망,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대.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 자연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인간보다는 자신의 실존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스트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장폴 사르트,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죠. 노벨상도 받기 싫은 거야. 노벨상이라는 게 뭐예요? 영예로운 상이잖아요. 노벨상 수상도 거부해. 자신의 실존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정치적 이데올, 또 파워풀,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부터 사람은 강력한 뭐 사람, 시스템으로부터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어떤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스트럭처 구조주의하고는 대비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의 인간들, 물론 그 당시 상황의 어떤 산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행정인들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전달, 소통, 뭐 하버마스 얘기했습니다만은, 통해서 어떤 하위 상달, 상위 하달,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달 수단, 고려할 사항, 언어의 명료성, 일관성, 시설의 개선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관리 체제의 확립과 정부 통로의 다원화 등이 필요하다. 자, 우리 교재 345페이지입니다. 제2절 갈등 관리, conflict theory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학, 경영학에서는 그것이 이제 conflict management, 갈등 관리가 돼요. 자, 넓은 의미에서 갈등이라는 건 행동 주체 간의 대립적, 적대적 교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적, 행동적으로 대립이 표출된 것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갈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양당제가 상당히 진전되고, 보통 우리 더민주당은 좀 진보적, 좌파적 성격의 정당이다. 그리고 이제 국힘당인가요? 이제 보수적, 우파적 성격의 정당이다. 그래서 한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의사와 변호사 간 직역 간 갈등을 유도한달지, 뭐 페미니스트 세리,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진보적, 사실 좌파적 어떤 이론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뭐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갈등 관리 차원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행정 어, 정부랄지 대기업에서도 이용하는 꼭 좌파 진보적 성격의 어떤 개념이랄지 이론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갈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되는 것이고 갈등에 대한 정의는 우선 심리학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옵니다. 머레이에 의하면 갈등이나 하나의 인간이 둘 이상의 상호 반대 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동기가 부여된 상황을 의미한다. 머레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직에서의 갈등도 대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이먼은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의 갈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많이 나온 학자죠. 자, 갈등이란 말은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의사결정은 표준 메커니즘에 고장이 생겨 행동 대안을 선택할 때 개인이나 집단이 곤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갈등의 개념. 자, 갈등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대체로 두 가지 이론적 입장인데요. 첫째는 갈등을 비정상적, 탈선적, 병리적, 역기능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과 치료를 탐구하는 입장이 있고요. 둘째, 갈등을 오히려 개인이나 집단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첫째 입장에서는 갈등의 역기능으로 뭐 분위기 불안, 위협, 조화가 저해되고 조직 변화와 쇄신의 저항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불통되고 적대의식과 반목이 계속되고 위계 질서의 문란과 사기저하, 갈등 회피를 위해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조직 내부 문제에 집착하는 비효율적 조직으로 남게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의 역기능이다 이렇게 못 바꿔요. 갈등에도 어떤 일정한 정기능을 한다. 루이스 코저는 갈등의 사회적 기능,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라는 책에서 어떤 집단도 전적으로 조화될 수는 없다. 집단은 조화, 부조화, 통합과 해체를 요한다. 갈등은 다만 파괴적일 수만 없는 것이다. 협력과 마찬가지로 갈등은 그대로의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어느 정도의 갈등은 집단 형성과 집단 활동 유지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갈등의 순기능, 뭐 조직 발전과 쇄신의 계기가 된달지, 상호 적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된달지, 조직이 장기적으로 활력과 생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달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갈등의 유형 관련해서 우리 교재 346페이지 출입니다. 개인의 심리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밀러랄지 돌라드 같은 심리학자들이 흔히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approach conflict. 이것은 두 개의 바람직한 가치 또는 긍정적인 유인 가치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망설이는 상태. 이게 접근 갈등 유형이고요. 회피 갈등. 이건 두 개의 부정적인 유인 가치가 동시에 나타날 때의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 회피 갈등이 있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유인 가치와 부정적인 유인 가치가 동시에 나타날 때 접근할지 회피할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접근은 이건 적극적인 것이죠. 둘 다 좋다. 갈등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나쁘다. 이게 회피 갈등이고요. 접근 회피 갈등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죠. 갈등의 주체에 따라서 개인적 갈등, 복수의 의사결정 주체가 하는 갈등,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 갈등은
뭐 그 원인과 행태라고 할까요? 보면은 첫째 이것은 이제 비수락성. 그러니까 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는 알지만 만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수락성 또는 비비교성. 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는 알지만 공통 기준의 결과로 최선의 대안이 어느 것인지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이제 비비교성의 특징을 갖겠습니다. 불확실성,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갈등할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 난 이걸 수락할 수 없어. 뭐 비수락성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겠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비교가 잘 안 돼. 뭐가 난지, 뭐가 나쁜지 잘 모르겠어. 비비교성, 역성격의 갈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불확실하다. 갈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복수의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제 조직이나 집단과 같은 복수의 의사주체 간에 겪는 갈등인데 조직 간 갈등이 있겠고요. 조직 내 갈등이 있겠습니다. 이 복수의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의 원인 및 조건, 몇 가지 변수를 볼 수 있겠는데요. 공동의사의 필요성. 공동의사가 필요한데 각 조직 간 입장이 상이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목표 이해관계의 차이, 갈등이 발생하겠죠. 인지, 태도의 차이, 정보의 부족, 조직 성향, 의사결정자의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관이 너무 몰라가지고 조직 내에 상급자, 하급자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